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대 불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경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국 근대 불교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불교는 우리가 1945년 광복 이전에 개항에서부터 요 한 100년간의 시대를 우리가 근대의 역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근대의 역사에서 불교사는 그 기점을 언제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개항 1876년으로 봐야 된다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가 능동적으로 종단을 창립한 1908년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런 학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1895년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수도의 포교와 수행을 겸할 수 있는 시기로 이렇게 시작을 봐야 된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개항 이후 근대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 불교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근대 불교의 100년의 역사는 두 개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 전후한 근대 개항기에서부터 1910년 한일 합방까지를 근대의 전반기로 볼 수 있다면, 1910년 한일 합방에서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를 근대의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첫 번째 강의는 그 전반기, 개항에서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이러한 시기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근대를 공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자체적인 능동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외세의 이러한 진출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불교의 역사는 능동적인 민족 불교의 역사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 근대 시기에 외세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것은 일단 서학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일본 불교의 영향도 이 시대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후반기에 강의해야 될 일제강점기의 불교 역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강점 속에서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한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모습으로는 또 일제에 의해서 한국 불교는 어떻게 통제됐는가라는 이런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대 개항에서부터 격동기의 시대를 겪어온 한국 불교도 이젠 그 격동의 시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문제가 뭐냐면, 선교 양종이 존재하던 시대에서부터 1876년 때까지 300여 년 기간 동안에는 종단이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불교라고 이름을 지었지, 선교, 양종, 선종, 교종 내지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종파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한국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산중불교라고 하는 조금 암울한 시대를 겪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항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니까 불교에 계시는 그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사들도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발전이라든지 한국 불교의 본 모습을 찾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은 사실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거사들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사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런 거사들의 모습에서는 뭐 월천 거사의 선악 입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묘련사 결사에서 보이는 많은 결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자기의 신행 활동을 지역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한성에 있는 다양한 사찰에서 자기들의 관음 신앙을 영험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사불교의 운동 가운데 하나는 개화파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개화파를 역사에서 근대 한국 정치 변화의 모습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화파에 대한 신앙적 모습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개화파는 원래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옥균, 박용호, 서광범, 서재필 이러한 분들이 불교를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는가 하면 그 중간에는 유대치라는 거사가 계셨어요. 이 한의업을 하셨던 중인 계급인데 굉장히 개혁적이시고 아마 안목이 넓으셨던 분인데, 이분에 의해 가지고 개화파들은 대부분 다 불교를 신앙하는 거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3일 만에 끝났지만 그 정강을 발표할 때 두 번째 평등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평등 사상에 대해서는 서구 사상의 영향이라는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들이 불교 신자인 것을 보았을 때는 불교의 평등에서부터 그런 사상적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개화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화승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불려졌던 이동인이라든지 탁정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파와 개화승님들이 같이 이런 시대를 변화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이 평등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불교를 신앙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했던 것은 근대 격변기의 불교적인 모습의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파 가운데에서 가장 후대까지 이렇게 생존하셔가지고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박영효인데, 광복 이후에 박영효가 춘원 이광수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그 짧은 글을 자기 전집에 남겼는데 박영효를 만난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효에게 물어봐요. 김옥균을 왜 만났습니까? 했더니 자기 형 소개로 만났는데 이 김옥균과 불교를 토론하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자주 만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개화파들의 그러한 불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변혁 운동은 우리도 근대 불교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화파와 더불어 사회 변혁을 주도했던 스님들의 명칭을 우리가 개화승이라고 그래요. 개화승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름을 남기시고 업적을 남기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알려주신 분이 이동인, 그 다음에 이제 탁정식, 이런 정도 두 분인데, 이분 말고도 여러 분이 계셔요. 근데 이름만 전해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러한 개화적인 활동을 드러내고 싶어도 아직까지 드러낼 수 없는 것이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두 분만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불교의 근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동인 같으신 분들은 굉장히 활약이 큽니다. 그래서 KBS 드라마에도 한번 조명이 된 적도 있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일본 사찰이 세워지면서 그 벼런이라고 그러죠. 그곳을 통해 갖고 일본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고베라든지 그 다음에 동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머물면서 한 1년 넘게 그곳에 머물면서 일본이 개화된 이런 역사적인 방향을 공부를 하셔요. 그리고 수신사로 가셨던 김홍집을 따라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의 참모관이 돼요. 그래서 미국과의
통상교섭이라든지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떠나셔야 되는데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신사유람단을 이렇게 인솔해서 가신 분이 바로 탁정식이죠. 이분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개화된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외국 공사들한테 영어를 배워요. 일본에 머물던 공사들은 조선이 궁금하니까 탁정식이라는 이 스님에게 뭘 배우면 조선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탁정식이라는 무불 스님에게 배를 구해서 울릉도에서 벌채를 해서 일본에 판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서 일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장례식을 기록한 신문을 보게 되면 일본의 유명 인사가 이 탁정식 무불 스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에는 세계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개화의식으로 이렇게 뭉쳐진 인물이었다는 이런 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한국 불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개화를 위해서 염원을 하셨던 우리 불교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병사하시는 바람에 그 뜻이 중도에서 끊어진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좀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화승 이동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혁적인 글을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 발전을 하려면 공업과 상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공업이 발전하려면 일단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력은 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상업이 발전하려면 일단 물류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기전이 돈을 내서 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개항지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우리 조선도 부국방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단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한 점은 그분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큰 공을 세우셨고 또 많은 역할을 하셔왔는데, 안타깝게도 신사유람단을 이끌 향도의 역할을 하러 가기 전날 실종이 되셔요. 그래가지고 그 개화의 물결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점은 우리 한국 불교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거사들 또는 개화승을 넘어서 이제 한국 근대 불교가 중흥이 된 건 누구에 의해서 중흥이 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경허 스님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 불교는 중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경기도에 보면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산이 됐어요. 주말마다 많은 산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산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청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경허 스님이 형제였는데 위로는 형이 있고, 어렸을 때 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호남에 있는 절에 의탁을 하고 우리 경허 스님은 청계사에 의탁을 됐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절에 와서 심부름하면서 이제 지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계사에 요양으로 오신 거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심심하니까 이 꼬맹이를 데리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천재성이 있는 겁니다.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사설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다 보니까 얘가 큰 그릇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계사 주지였던 당시로서는 이 불화를 잘 그리시던 아마 금호 스님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불화를 잘 그리시는 스님을 금호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환속을 하시면서 이 경허 스님의 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동학사로 보내요. 계룡산. 지금은 비구니 스님 수행도량이지만 아마 요 근대에는 동학사가 비구승 수행도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0여 년간 내전을 공부해서 강사로 유명세를 떨칩니다. 그래서 경허스님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을 하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이 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몰려들어서 조금 우울한 마음도 생겨요. 서울로 가는 도중에 콜레라가 창궐하는 마을에 가서 생사가 찰나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동학사에 들어와서 방문을 걸어 잠고 3개월 동안 화두를 참고해 갖고 확철대오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년간 이 충남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행하시고 중생을 구제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꼭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호서, 그러니까 충남을 호서라고 그러거든요. 전라남북도를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항상 자기 글 앞에는 호소승 경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이분을 우리가 근대불교의 중흥조라고 이렇게 여기느냐 하면요, 사실 한국의 근대 법맥은 이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상수제자 네 분을 꼽는다면 수월, 망공, 해월, 하남이에요. 근데 하남의 제자분들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법맥이 계승이 됐지만, 망공 스님이 가장 이제 상수 제자로서 결사도 정신도 이어받고 그랬지만, 이분의 이제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오 스님이시고, 금오 스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자 스님 들어가는 분들이 이 금오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허, 망공, 금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월서, 월하, 월주, 월탄 이런 분들이 다 금오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흐름은 이 경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법맥으로 계승되어 온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요, 사실은 이 쇠퇴진 선언을 복원하고 선풍을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이분의 근대불교 중흥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부산에 가시면 금정산에 범어사가 있습니다. 그럼 범어사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누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느냐면 의상스님의 창건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뭐였을까요? 화엄사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주문을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어요? 선종의 본찰 범어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화엄의 사찰이 근대에 와서 이렇게 선종의 사찰이 되었는가? 이 역사적을 보게 되면요, 1899년 경허 스님이 처음 결사운동을 벌이신 데가 어디냐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태설당에서 정예결사를 복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청규도 제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수행의 전통을 회복하면서 한국 불교의 그러한 근본을 회복시키는 깃발을 내건 것이 바로 1899년입니다. 이때를 시작을 해서 호남 지방, 그 다음에 1903년을 가시게 되면 드디어 범어사에서 이 결사 운동을 하는데, 범어사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작은 암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계명암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이런 암자마다 다 선언을 복원시켜 가지고 수행을 진작시킨 분이 바로 경허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금정산 범어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 선풍이 사실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어사가 일주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뭐라고요? 선종 본찰이다. 이렇게 표시할 만큼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선풍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예결사하게 되면 언제쯤까지 우리가 연원을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 보주국사 진울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년 전에 한국 불교의 그러한 무신난 이후에 고려 불교에서 쇠퇴해진 불교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바로 1000년 뒤에 경허 스님이 이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불교의 그런 수행의 전통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자신 있게 근대 불교는
경허 스님에 의해서 중흥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가 근대 불교의 또 하나의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거사들의 어떤 신행활동, 승단의 모습, 그럼 국가는 뭘 했느냐? 국가도 좀 노력을 해요. 1899년 요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제국기입니다. 뭐 안타깝지만 황제라고 칭호를 하고 저 지금 서울시 광장 옆에 보면 황구단을 지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서 천자의 등극을 알리는 제도 지내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주변 국가는 우리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도 황제의 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호텔 옆에 있는 황구단이 그 제를 지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1895년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도 또 의병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한 나라의 중전이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명성황후를 보호하려던 호위무사들이 죽음을 당하죠. 이분들의 충정을 기리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장충단이에요. 충성을 장려하는 단을 세우고 분향을 했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뭘로 유명해요? 네, 먹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좀 의미가 퇴색이 됐지만 이분들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1910년 한한인을 합방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충단 분향 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895년 을미 사변에 의해 가지고 참 우리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피했다가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셔서 이때 비로소 1897년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이 납니다. 자, 이렇게 거듭이 나서 지켜보니까 개항 1876년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게 일본 불교가 너무 이렇게 진출을 하고 국내에 잠입을 해서 활동력이 강하니까 일본 불교 가운데 정토 계열을 우리가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세운 것이 뭐냐면 대법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쪽으로 가시게 되면 동대문을 저 청량리 쪽으로 조금 벗어나면 좌측 동네가 창신동인데 그 지금 창신동 초등학교 자리가 원래는 영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영미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소흥사라는 절을 세워요. 불을 소자에다 흥하를 자니까 한국 불교의 중흥을 부르겠다라는 의도로 세워진 절입니다. 이것이 1902년 본격적으로 원흥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것을 대법산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조선 팔도잖아요. 이 팔도의 중요한 곳 두 곳들을 정해갖고 16중법산 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국내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사사관리서라고 하는 불교를 관리하는 관리소를 두고 36개 조항의 현행세칙을 발표를 합니다. 누가? 대한제국이. 그래서 일본 불교에 대해서 한국 불교를 지키고 한국 불교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902년 시작을 했잖아요. 1904년쯤 되면은 사사관리서가 폐지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05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황제의 나라로 칭했지만 그런 국력이 없었고요. 우리가 한국 불교를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그 동력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관리서가 생기고 36개제의 현행세칙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뭐냐면 1565년이 뭐냐면 문정왕후가 서거하시면서
허웅당 보우스님에 의해서 중흥이 됐던 선교 양종이 사실은 1565년 문정왕후 서거 이후에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1565년에 사라졌던 선교 양종의 이러한 모습이 1902년 사사관리서가 세워지면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다시 인정을 하게 되고 출가를 국가적으로 보장을 했다는 것은 근대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력이 그것을 뒷받침을 못하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자식 복도 있고, 뭐 친구 복도 있고, 뭐 우리가 남편 복도 있고, 부인 복도 있고. 근데 그런 복 중에서 정말 좋은 복이 뭐냐면 전화위복입니다. 원흥사가 대법산으로서 기능을 못했지만 이 원흥사의 1906년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 명진학교입니다. 그게 지금 동국대학교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명진학교가 원흥사에 세워지면서 1906년 근대식 불교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동국대학이 그래도 100년이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시에 그래도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스님들의 원력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1908년이 되면 한국 스님들도 자각을 해요. 무슨 자각을 하느냐? 야, 일본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항 이후에. 그래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종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원종입니다. 나는 정토종입니다. 나는 정토진종입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도 야, 우리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불교라고 이렇게 칭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파를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1908년 3월 전국의 52명의 대표가 이 원흥사에 모이셔가지고 뭘 하냐면 원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설립을 하셔요. 그래서 원육무예라고 하는 이런 종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선종이다, 교종이다 이런 어떠한 선교 양종의 그런 특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 양종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300년이 넘는 이후에 최초로 설립된 종파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기를 근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종이 설립이 되고 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절을 꼽으라면 조계사, 봉은사 이 두 곳을 많이 꼽는데 조계사에 앞서서 세워진 절이 각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조계사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간 자리거든요. 옛날에 중동고등학교 자리, 지금은 서머셋 호텔이 있는 자리에 각황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근대식 포교 활동을 해요. 포교 선언문도 발표를 하시고 일요법회도 하시고 지금 사찰마다 일요법회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국 불교가 언제부터 일요법회가 정례화되느냐면 이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요법회의 시초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각황사에서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불교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 해서 승전을 발간을 하고 사지를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도 각황사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종이 세워지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하나 실수를 하셔야 종정이신 이회강 스님이 191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셔서 일본 조동종하고 맹약을 맺어요. 그럼 왜 일본 조동종하고 맹약을 맺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누구하고? 일제하고.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사실 외교권만 우리가 뺏긴 것이 아니라 내정도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통감부에 있는데 1908년
원종을 세우고 나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관부가 인정해 줄 이유가 없죠. 왜? 앞으로 한국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 불교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긋날 일이 생기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회강 스님은 그래도 원종이 인정을 받고 한국 불교의 인사권하고 관리권을 원종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 스님들을 통해 갖고 조동종에게 그것을 좀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너희도 선종이고 우리도 선종이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서 불교를 발전시키면서 그 힘으로 원종도 인정받고 싶어 했겠지만 사실은 협약을 했는데 협약의 조항을 7조항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불평등이에요. 조동종에 우선적으로 이득이 가는 그런 조항을 하고 왔으니까 이것이 밝혀지면서 임재동 운동이 1911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동이 범어사에서 종문이 세워지고 나서는 초량, 대구, 그 다음에 호남, 그 다음에 경성 이렇게 포교당을 세우면서 원종과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911년 사찰령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원종도 그렇고 임재종도 그렇고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 폐쇄가 됩니다. 그게 1912년 6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갖고 이제 한국 불교는 근대 그런 개혁적인 모습에서 결국은 일제의 통제를 받는 이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한국 불교에서는 새로운 또 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한국 불교 개혁론입니다. 그래서 그 시초는 1912년 조선불교 월부에 시작을 하셨던 권상로 분이 시작을 하셨고 1913년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영운의 뭡니까? 조선불교 유신론. 1922년에 조선일보에 쭉 연재를 하셨던 범난 이영재의 조선불교 혁신론. 이러한 개혁론들이 쭉 발표가 되면서 한국 불교가 시대적인 역경을 딛고 한국 내를 넘어서 좋은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뽑아내냐면 구시대의 모순의 척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척결운동의 가장 핵심에 쓸 수 있는 인물의 교육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단제도의 완비와 교육제도가 완비될 때 한국 불교는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근대 불교를 전공을 하면서 개혁론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로서 궁금한 게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이 아직도 현대 불교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점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불교의 근현대 역사에서 교육과 인재 양성 부분이 좀 가장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대적인 안목을 일러줬던 이런 개혁론들을 우리가 한번 또 조명하고 천천히 읽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100년 한국 불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이런 주체적인 역동적인 모습의 근대 불교가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외세의 영향도 이때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조선 정부는 조선 왕실은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완화 정책을 썼을까? 이게 불교가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개항 이후 우리 사회에 막 밀met듯이 들어온 것은 구할마 때부터 있었던 서학,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카톨릭이죠. 이게 굉장히 교세가 번져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점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양반은 늘어가고 평민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의 부담이라든지 군역과 신역의 부담이 다 평민들에게 오니까 그것이 너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의 신념으로 제시되는 서학이 꽤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됩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하고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카톨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선교 활동을 인정하게 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동에 성당이 세워지죠. 이게 근대 이 시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100년의 역사가 넘은 거죠. 이런 서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와 대항할 수 있는 사상은 뭘까? 이렇게 봤을 때는 불교가 그래도 가장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어떠한 통제를 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찰에 부과됐던 부역들을 많이 완화해 주는 정책들을 이 시기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아까 우리가 대한제국 때 원흥사가 세워지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본 불교가 많이 들어옵니다. 1876년 정식 명칭인 조일수호조기거든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입니다. 이때 이제 맺어지면서 일제는 이미 이때부터 조선을 식민지로 병합할 생각을 하고 침범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침략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침략적인 생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하고 그 다음에 일본 내무성이 이 정토 진종의 대곡파 관장을 찾아가요. 가서 일본 불교가 먼저 조선에 진출을 해갖고 조선인들을 조금 이렇게 좀 보다듬어주고 일본을 좀 잘 소개하는 이러한 민심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 불교가 1877년에 부산에 별원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해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몇 곳을 세우냐면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몇 곳 정도 될까요? 한 1000개 정도 세웁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일본 불교가 적극적으로 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전체 종파가 다 온 건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불교의 종파는 13종파에서 파생이 된 26교파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세운 곳은 1000여 개의 절이 됩니다. 서울만 말하면 몇 개 정도 세웠을까요? 117개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가장 많은 종파를 파견한 데가 어디냐면 진원계열이 밀교 계열입니다. 10개 종파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정토 계열입니다. 7개 교파가 들어오죠. 그 다음이 이제 선종 계열, 그 다음이 이제 법화 계열, 그 다음에 화엄 계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일련정이라고 하는 법화 계열의 스님 산호 젠라이가 획기적으로 한 건 터트립니다. 이게 뭐냐면 1895년 4월 도성 출입금지의 해제예요. 이 도성 출입금지가 언제부터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스님들은 사대문 안을 들어오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들어오시려면 나라의 허락을 받거나 종파에 증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세종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스님들이 사대문 안을 들어오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산호 젠라이가 이걸 김홍집 내각 총리에게 건의를 해서 고종의 윤허를 받은 게 4월이에요. 몇백 년 동안 도성을 들어오려면 힘들었던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 불교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의 말사로 등록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요.
안타깝게도 일본 종파로 출가를 해서 승적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후기 한국 불교가 많은 배불 정책에 의해서 희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찰도 지켜가고 자신의 위치도 재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 불교가 1895년 도성 출입 금지를 계기로 해제를 계기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일 합방 1910년 무렵에는 한 10여 개 종파, 그래서 1915년에는 한 20개의 교파, 1916년 이후에 13종파, 26교파가 다 들어오면서 이제는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강점기 동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근대 불교의 후반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기의 모습은 다음 둘째 시간에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